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외부 일정으로 부재 중인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디펜스 브리핑을 맡게 된 편집국장 이희루입니다. 자, 요즘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 세계가 정말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돼서 세계 각국의 주요 군사 관련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공격 헬리콥터 소식,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이렇게 총 7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미국이 보병여단 전투단의 화력 지원용으로 개발한 M10 부커 경전차의 양산형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105mm 주포와 42톤급 중량을 가진 경량 전차로 제작됐는데요. 능동방어 장치와 증가장갑이 장착되지 않아서 등장과 동시에 생존성 시비에 휘말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고 미 육군에서도 육군장관 자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현재의 전차로는 미래전에 대응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최근에는 전차를 위협하는 위협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위협의 정도도 심화됐습니다. 대전차 무기도 그렇고 지뢰, 그리고 드론,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이 전차를 위협하고 있는데, 아무리 전차의 장갑을 강력하게 두른다고 해도 사실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항상 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각지에서 전차는 격파가 되고 있고, 이제는 장갑을 늘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능동방어장치 대세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동방어장치까지 장착한 전차의 경우에는 가격이 우리 돈으로는 150억에서 200억 원, 비싸면 400억에서 500억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전차를 만들지 말고 무인화시키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10이라는 부커라는 차량, 이 차량은 경전차라고 소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미 육군에서는 이것을 돌격포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보병여단 전투단에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화력지원수단이고, 전차전은 주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요. 아무리 전차전이 주임무가 아닌 화력지원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전차처럼 생겼고 적의 대전차 무기의 최우선 타겟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M10 전차도 원래 예정했던 것만큼 대량으로 생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능동방어장치 개량이 되든지 아니면 최근 개발하고 있는 무인 전투 차량으로 그 소요 일부가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도 잘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가 퇴짜를 맞은 태국이 노후 F-16 전투기 대체 사업 일정을 2025년 이후로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2028년 퇴역이 예정된 49대의 F-16 대체 사업을 공백 없이 진행하려면 지금 당장 주문해도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데, 제한된 예산 사정에 따라 전투기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태국 공군 사령관의 발언에 중국제 전투기 구입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F-16 전투기 요즘 굉장히 잘 팔리죠. 지금 주문하면은 5년에서 6년 정도 대기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즉시 계약을 하더라도 태국 공군의 F-16 퇴역 시점인 2028년 이후에나 납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국이 작년에 미국의 F-35 8대를 사겠다, 이렇게 구매 의사를 타진했었는데 미국에서 거부를 했죠. 중국과 군사적인 교류가 워낙에 많기도 하고요. 이 태국 군사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계속해서 중국과 밀착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미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F-35를 줄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럼 태국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2가지가 되죠.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그리펜 전투기, 그리고 중국제 전투기, 2가지가 있는데, 이 그리펜 전투기는 태국 공군에서 나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 개량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현재 추가 도입 사업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리펜 EF 버전, 그리펜 NG라고 하는 그 신형 버전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펜 CD형, 스웨덴 공군에서 퇴역하는 물량 일부를 중고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변국 공군에 비해서 이 그리펜 CD나 구형 F-16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형 4.5세대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태국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 내지는 중국의 J-10C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태국이 중국제 전투기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완전히 미국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중국제 전투기 도입 이야기가 정말 현실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미래 항공우주군의 핵심 다목적 전폭기로 수이 34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최근 대량 증산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직접 지시에 따라 현재 150여 대 수준인 수이 34는 최신형 M 모델로 개량되어 200대 이상 더 생산될 예정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도 무려 150여 대나 보유하고 있다는 이 최신형 전폭기. 도대체 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가 이 수이 34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탑재하려는 그런 개량 움직임도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스탠드오프 무기를 통합을 해서 장거리 타격 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많은데요.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이 34의 기체 숫자는 150여 대 정도입니다. 이 수이 34는 공격기이기 때문에 전투공중 초계 같은 것을 돌 임무 소요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충분히 투입되고도 남는데, 문제는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특히 최전선에서 이 수이 34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에 바흐무트, 아우디우카 이 지역에서 수이 34의 활동이 식별이 되기는 했는데, 얘들 대부분은 전선 근처까지는 못 오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잘 맞지도 않는 활공유도 폭탄을 떨구고 바로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존성이 극히 취약하다는 것인데, 러시아는 이 기체를 미래의 장거리 핵심 타격 전력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무기를 대량 생산한다는 건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큰 허풍이다라는 게 많이 밝혀졌는데, 과연 이 200대 실제로 생산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보잉이 52구경장 곡사포로 사격하면 150km 이상의 사거리를 발휘할 수 있는 램젯 투집 방식의 155mm 포탄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모델의 사거리는 70km 정도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서 사거리를 150km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실전에 배치되면 기존 포병 전술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병 탄약의 사거리를 연장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랩탄이라고 하죠. 로켓 보조 추진 기관을 통해서 사거리를 조금 연장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K9 자주포에 적용된 방식입니다. 비비탄이라고 하죠. 베이스 블리드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항력을 감소시켜서 좀 더 멀리 날아가게 하는 원리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기존에 구현되는 사거리에 약간 더 사거리를 증가시키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40에서 50km 정도 그 이상으로 포탄을 날려보내기 어렵다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램젯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포탄 내부에 제트 엔진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램젯이라는 것이 고속 상황에서 연소 효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램젯을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긴 거리를 날아가는 거죠. 기존에 사용했던 포탄들이 길어봤자 40에서 50km 정도였는데, 이것은 거의 3배, 150km 정도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실전에 배치되면 일반적인 곡사포병의 타격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전통적인 어떤 포병의 전술 개념 자체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오늘의 메인 뉴스 두 가지는 모두 우리 군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업인데요. 먼저 미 육군의 차세대 공격 헬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미 육군의 차세대 공격 정찰 항공기 약칭 파라 사업에서 벨 텍스트론 360 인빅터스 모델과 경쟁 중인 시코르스키의 차세대 공격 헬기 레이더 X의 시제품이 완성됐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빠른 일정인데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로키드 마틴 산하의 헬기 제조업체 시코르스키가 미 육군의 OH-58 정찰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공격 정찰 헬기 후보로 제안 중인 레이더 X의 시제품이 출고됐다고 시코르스키가 현지 시각 10월 10일 밝혔습니다. 미 육군협회 연례 세미나 일정에 맞춰 개발된 이 헬기는 지난 2020년 벨 텍스트론 컨소시엄의 벨 360 인빅터스와 미 육군 차세대 공격 정찰기 사업에서 경합 중인 모델입니다. 시코르스키는 레이더 X는 동축 반전 로터와 추진 프로펠러를 갖춰 고속 기동이 가능하고 육군의 모듈러 오픈 시스템 어프로치 개념에 따라 다양한 임무에 맞춰 업그레이드와 개조가 용이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레이더 X의 개략적인 제원은 이륙 중량 6.4톤, 최대 속도 시속 460km, 실용 상승한도 2700m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전통적인 공격 헬기 설계 개념과 달리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의 조종석을 갖추고 있고 무장과 센서는 기체, 수납식으로 설치됩니다.
미 육군은 올해 말부터 파라 사업의 후보 기종도를 비교 평가한 뒤 2028년에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기존 공격 헬기의 상식을 깨는 이 미래형 항공기 등장이 향후 공격 헬기 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레이더 X입니다. 우리가 까무프 헬기라고 하죠. 그런 헬기에서 볼 수 있는 동축 반전 로터를 갖추고 있고, 기체 후방부에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테일 로터 대신에 푸셔 프로펠러라고 해서 밀어주는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과거에 60년대 개발됐던 미 육군의 샤이엔 공격 헬기에서 등장했던 것인데요. 이런 방식은 이 헬기 자체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뒤에서 밀어주기까지 하니까요. 원래 동축 반전 방식이 효율이 굉장히 좋고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공격 헬기에 도입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 동축 반전 방식의 헬기가 과연 채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이것보다 먼저 진행됐던 미 육군의 기동 헬기 사업이죠. 여기에서는 V280 벨라라는 기종이 이 스콜스키의 동축 반전 방식의 헬기를 제치고 이겼습니다. 미 육군은 이 동축 반전 방식의 항공기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있고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헬기라는 것, 특히 공격 헬기라는 것은 은밀하게 날아가서 강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동축 반전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음이 굉장히 크죠. 이 로터 블레이드가 서로 반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소닉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프로펠러를 도입한 투펄레프 95 같은 경우에는 40km 밖에서 그 소음이 들린다고 하죠. 소음도 소음이고 이 동축 반전 방식은 힘은 좋고 일정 속도까지 도달하는 데는 꽤 괜찮은 효율을 발휘를 하는데, 고속, 그러니까 300에서 400km 이상의 고속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연비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 효율도 떨어지고 항속거리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 육군이 동축 반전 방식의 헬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레이더 X의 경쟁 모델이죠. 벨의 인빅터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공격 헬기 형상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거의 400k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미 육군이 기존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이 혁신적인 설계의 헬기를 도입하게 될지, 아니면은 보수적으로 기존의 공격 헬기 형상과 거의 비슷한 벨의 인빅터스 모델을 선정하게 될지는 앞으로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점점 점입 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는 아직 확전이 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이미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충돌 상황까지 갔을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위협을 들고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방송되는 시점에는 이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전면전 체제에 들어간 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극렬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레바논 기반 테러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헤즈볼라는 현지 시각 10월 10일 자신들이 파테 110 전술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해당 미사일이 이스라엘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 미사일이 대량으로 발사되는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비록 해당 영상은 헤즈볼라가 아닌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훈련 장면으로 밝혀졌지만 헤즈볼라가 같은 미사일로 언제든 이스라엘에 대한 대량 미사일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강경 시아파 무장단체이자 레바논의 정치 정당이기도 한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지역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군벌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전체 병력을 6만 5천여 명까지 늘렸고 예비대를 포함하면 10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공개한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의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입니다. 이란이 개발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정밀도가 높고 일반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도 발사가 가능해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른바 초승달 벨트로 연결된 무기 밀매 네트워크를 통해 수백 발의 파테 110 미사일을 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칼리즈 파스로 불리는 대함 탄도미사일 변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본격적인 무력 투쟁에 나설 경우
이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대량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반도 전장 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펼쳐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공방전, 우리 군이 면밀히 분석해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헤즈볼라가 10일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거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은 누가 봐도 이 차체에 이란 국기가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란군의 훈련 영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파테 110 미사일은 헤즈볼라 피셜 그리고 공식 오피셜로도 헤즈볼라에 굉장히 많은 수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초승달 벨트라는 이 지대를 통해서 인접해 있는 이라크나 시리아 지역에서 무기가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요. 가자 지구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하 터널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즈볼라는 사실상 남부 레바논 지역을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그런 무장단체인데요. 지금 레바논에서는 하루빨리 이 성전에 가담해라, 참전해라라는 극렬 헤즈볼라 강경파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방송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헤즈볼라가 이 파테 110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실제로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금 10월 11일 저녁 때 기준으로 해서 북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로켓탄이 오가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거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포병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면 헤즈볼라 역시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량의 소형 로켓들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탄도미사일까지 가지고 있죠. 이것들을 섞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대량으로 발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런 시나리오, 우리 군도 대응해야 되는 시나리오죠. 북한이 비슷한,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먼 사거리의 로켓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켓과 포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쏘는 하이브리드 공격 방식은 지금의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막기가 어려운 것일 겁니다.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이미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타미르의 재고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헤즈볼라가 로켓포와 더불어서 이러한 파테 110이라는 고정밀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게 되면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만으로 이것을 다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공망을 완전히 갈아엎고 더 보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군은 직접 당해보고 직접 겪어보고 이런 교훈을 얻지 말고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얻어낸 여러 가지 교훈들, 이것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사포 위협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이 군사력 구조를 뜯어고치는데 귀한 학습 자료로 사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